네, 여러분, 이 국제 정세를 못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해요. 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단 말이야. 네, 그랬는데 이 남쪽 유다 왕국은 그 뒤에 한동안 이제 잘 지속되었지만 결국 남유다 왕국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당했느냐? 성경에 보시면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잘 읽어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한 외교의 실패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요 강대국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또 저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옆에는 새로 아주 강력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기 있었는데, 이 세 나라에 이 남유다 왕국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 대한민국이 옆에 중국, 또 반대편에 일본, 저 위로는 러시아, 그죠? 이 세 나라가 좀 센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강대국 뽑으면은 5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중에 세 나라가 우리 옆에 딱 진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왕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이 바벨론이 말이에요, 점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그 일대 조그만 부족 국가들 다 이렇게 정복해서 점점 힘이 세지고 있는데, 이 유다 왕국의 왕들이 이 바보같이 계속 어떻게 했냐면 이 바벨론에 반대하고 이집트, 점점 망해가고 있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자꾸 기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3명인데, 첫 번째가 여호와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호와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이런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들이 하나같이 잘못된 외교 정책, 즉 이집트의 힘을 입어서 의지해서 바벨론에 대항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기원적 609년경에 당시 이 이집트와 바빌론이 양대 강국이었는데 두 나라가 붙어서 싸웠어요. 어디서 싸웠냐면 저 지도에 보면 위에 갈그미스라고 있죠. 저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애굽의 군대와 바빌론의 군대가 그냥 대판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빌론이 이겼단 말이에요. 바빌론. 이 이후에 이집트는 두 번 다시 바빌론에 힘 한번 써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609년경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유다 왕들은 뭐야? 이집트를 의지해서 바빌론에 대항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처음에는 말 잘 듣고 이렇게 했는데 3년 있다가 어떻게 했대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역대하 36장 6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이때 이미 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복속된 거예요. 왕이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여호와 이 김이 끌려간 뒤에 그 아들이 이제 여호와긴이라는 왕인데 18살 때 왕이 됐대요. 그런데 이 18살 된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또 어떻게 했냐면 친 이집트 정책이요. 반 바벨론.
이런 잘못된 외교 정책을 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열왕기하 24장 6절. 열왕기하 24장 6절 시작. 여호와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치하였습니다. 이 여호와긴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온 세상이 다 바벨론 왕의 영토가 됐는데, 그런데도 또 대항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13절 시작. 저가 여호와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그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절.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결국 어떻게 됐냐? 그 아들 왕 때 또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성전에 또 왕궁의 모든 보물들 다 뺏기고 사람들 다 잡혀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왕이에요. 끝까지 이 바보같이 잘못된 외교 정책 취했다면. 열왕기하 24장 18절 내려가시면 시작.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라. 거기 20절로 내려가셔서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 이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들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에 또 대항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서 37장 5절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이집트가 한번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 왕 쪽에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또 예레미야서 52장 10절 보시면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그 시드기야 왕 자신이 처참한 그런 꼴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그때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그냥 바벨론 군대가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죠? 나라가 그냥 박살이 나고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게 뭐냐? 국제 정세를 오판한 이 친애국파 세력 때문에 유다 왕국이 그냥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계속 바뀌는데 왜 이 왕들은 일관되게 이렇게 바벨론에 대항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다 왕실 안에 또 유다의 그 왕의 신하들 중에 친애국파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 미뇨라고 할 때 이 시홀이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그 애굽길로 가고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이제 이집트 밑에서 사대주의에 빠져서 너희가 파라오를 섬기면서 살라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양쯔강의 물을 마시려고 중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냐 말이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친애국파 세력들이 얼만큼 웃기는 놈들이 있냐면, 저기 예레미야서 42장 13절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않은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친애국파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차라리 이 땅 떠나서 저 애굽 땅에 가서 살면 좋겠다. 우린 거기서 살 거야.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뼛속까지 바보만데 뼛속까지 친애굽 세력, 줄여서 친굽 세력, 친애굽이니까 뼛속까지 친굽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잘 봐야 돼. 애굽의 전성기가 끝났어요. 이 바벨론의 전성기가 시작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바벨론에 줄을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서, 야, 너희들 애굽에 줄 서면 망해. 이제는 바빌론에 줄 서야 돼.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 바보 나카무라 쪼다 같은, 이 나카무라 쪼다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한테 이 저작권이 있는데 내가 저작권을 돈도 안 드리고 마음대로써. 이 나카무라 쪼다 같은 멍청한 친구파 말이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죽는 길로 끌고 가서 지가 무덤 파고 거기 지만 들어가서 죽으면 다행인데 온 백성들 다 끌고 가서 다 무덤 속에 처박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가 중요한 거예요. 외교에서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외교 한번 삐끗하면 나라 망하고 백성들 다 죽고 박살이 나고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입니까? 병자호란 때, 그 인조대왕 때, 그죠? 아시죠? 명나라가 기울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우리 조선은 청나라에 줄을 서는 게 이게 사는 길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인조대왕과 그 대신들이 끝까지 우리는 명나라다, 명나라.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명나라다, 이게.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인조대왕이 하고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고 그 겨울에 그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머리를 3번이나 이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절을 하면서 항복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왜 명나라에 줄을 서겠다고 이렇게 고집 피우냐, 이게. 이 마오쩌둥 나카무라 쪼다 같은.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뭐다? 이게 썩은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지금은 우리를 살려주는 동아줄이 뭐냐?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 그런데도 이 친중 세력들은 썩은 동아줄 한번 잡고 살아보겠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저께 8월 15일 날, 우리 저기 시내에서 집회하던 그날, 우리나라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이게 뭐냐면 추미애를 단장으로 하는 여당 국회의원 5명이 중국의 차헐 학회라는 것을 방문했는데,
그 차월 학회의 그 웹사이트에 저 사진이 떡하니 저게 두 개가 올라 있는 거예요. 예? 그 여기 앞에 사진 보세요. 앞에 사진 보면은 차월 학회의 그 회장, 예? 누구냐면 한팡밍이라는 한팡밍. 저 왼쪽에 까만 옷 입은 짧은 머리 있죠. 예? 그 다음 사진 봐봐요. 그 다음 사진. 예. 추미애 그 왼쪽에 서 있는 중국 옷 입고 서 있는 저 사람이 한팡밍이란 말이에요. 이 한팡밍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인데 이 사람의 그 랭킹이 뭐냐면 우리나라 차관급이에요. 절대로 낮은 급수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차월 학회가 뭐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이 관변단체인데 외국에서 통일전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외국이 어느 나라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산당이 통일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회인데 공자학원 아시죠? 공자학원은 주로 학생들 친중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이 차월 학회는 뭐냐면 정치인, 언론인,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뭐 학회한다 그러면서 친중 인사로 쫙 만들었는데 벌써 여기에 포섭 많이 됐어요. 제가 차월 학회 그 중국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뭐 한 놈들 수두룩해. 근데 이번에 8월 15일 날 갔다 온 거예요, 이놈들이. 근데 이 차월 학회 회장이라는 이 한팡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난번에 모스탄이 우리나라 와서 뭐라 했냐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선거 이 조작을 하는데 그 중국의 선거 공작 전문가가 누구냐 총책임이 한팡밍이라 이거야. 이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이 차월 학회 회장이에요. 추미애 가서 만나고 응? 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 그건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동안 중국 믿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몰고 갈라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야. 시진핑이가 막 날아가 버리고 지금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지 오리무중인 거야 지금. 그래갖고 이 민주당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걸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를 하이제킹 했는데 이거를 몰고 평양으로 가야 되나 북경으로 가야 되나 예? 절대로 동경이나 워싱턴으로 안 가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중국이 저 난리가 나니까 지금 궁금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다시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이분들이 바로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양쯔강으로 달려간 분들입니다. 예? 시홀의 물. 예? 예. 이 마오쩌둥 나카무라 쪼다들이라는 분들이 국제정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사는지를 모르고 예? 저렇게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세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큰 변화는 미국 러시아 회담이에요. 그저께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국내 언론에 지금 이 미국 러시아 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그 CNN 같은 좌파 언론 하는 말을 막 앵무새 같이 그대로 뺏겨다가 떠드니까 우리나라 언론에는 뭐 이 회담이 실패했느니 뭐 망했느니 뭐 별소리 다 나오는데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 회담에서 트럼프는 푸틴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야. 하나는 당근, 하나는 몽둥이. 그래서 당근도 보여주고 몽둥이도 보여줘서 이제 하는데 몽둥이가 뭐냐면은 강력한
경제 제재입니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냐면 이 자원 국가라 그래요.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예요. 그거밖에는 세상에 팔 게 없어요. 자원이 주로 뭐냐? 석유, 천연가스, 광물 세 가지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가 휴전 안 하면 50일 이내에 휴전 안 하면 러시아의 이런 물건을 사는 나라들한테도 100% 관세 폭탄 때린다. 막 그렇게 으름장 나왔죠. 누가 러시아 거를 제일 많이 사가느냐? 첫 번째 중국, 두 번째 인도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사가는 나라들까지도 경제 제재한다 그랬어요. 그게 몽둥이에요. 근데 이번에 회담 끝나고 났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2차 제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회담에 성과가 있다 이러면 성과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는 해결 방향이 어떻게 나왔냐면 휴전을 하느냐 하는데 휴전이 아니고 아예 종전한다 이거 종전. 어떻게 종전하냐면은 러시아는 뭘 원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 또 걱정하냐면 그럼 러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해법이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러시아가 다시 한 번만 더 쳐들어오면 그때는 나토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함께해서 러시아랑 전쟁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토 국가가 우크라이나가 침략받으면 방어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종전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미 유럽연합의 지도자들하고 트럼프가 1시간 반 동안 다 이거 브리핑 끝났습니다. 근데 유럽 지도자들이 다 오케이 했어요. 대체로 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젤렌스키하고도 전화로 1시간 동안 트럼프가 통화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젤렌스키가 비행기 타고 워싱턴으로 날아가요, 이제.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러시아에게 당근을 좀 줘야 돼요, 당근. 당근이 뭐겠어요? 첫 번째,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 풀어주는 거. 두 번째, 러시아가 자원 개발하는 거 미국이 도와주고 그 개발되면 우리가 사줄게. 그러면서 우리 사줄게. 그러면 러시아는 좋아요. 왜?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나라가 작살이 났어요, 지금.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자원 개발해서 미국이 뭐 수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사준다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미국이 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러시아 너는 중국에 줄 서지 말고 미국에 줄 서야 된다. 그게 조건. 이게 쉽게 말하면 시진핑 뒤통수 쳐야 된다. 그 얘기. 중국을 배신해라 이거. 지금까지 너희가 중국이랑 같이 뭐 다 했지만 이제 같이 놀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 러시아로서는 중국 배신 때리기 딱 좋은 시점이에요. 왜 그래? 시진핑이 날아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푸틴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푸틴은 이제 결국 중국 뒤에 줄 서는 거 포기하고 미국 쪽에 줄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거는 미국의 승리인 거예요, 사실상. 미국은 이미 유럽을 설득해서 매년 유럽 국가의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은 32개 국가들이 2025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무조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냐? 매년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1000조가 넘어요. 1361조 5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만큼 국방비를 지출하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생겼는데 이 나라가 누구랑 대항하냐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이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예요. 심지어 지난번에 태국이랑 캄보디아가 갑자기 막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 트럼프가 당장 휴전해. 휴전 안 하면 둘 다 관세 때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휴전했어요. 바로 휴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미국이 야 휴전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온 세계를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데 이런 국가는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 보통 강대국이 아니야. 이거 슈퍼파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질서가 이제 하나씩 잡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도 잡혀져 가고 러시아도 잡혀져 가고 중동은 지난번에 끝났죠. 이란 한 방 얻어맞고 끝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 어디로 와야 돼요? 중국. 중국부터 먼저 손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한국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미국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려고 애쓰느냐? 그게 빨리 끝나야 이제 중국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대하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북대하 회의. 예. 그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 북대하 회의가 뭐냐면 중국말로는 베이따이허 뭐 회의라 그래. 베이따이허 회의. 이게 8월 초부터 해서 그저께 15일경에 끝났어요. 근데 이 북대하 회의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의 원로들하고 그다음에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만 모여서 1년에 한 번 비밀회의 하는 거예요. 비밀회의. 그 비밀회의에서 중요한 사안만 토론하는 결정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정책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회의인데 이번 8월 초, 그러니까 그저께 끝났는데 이 회의의 주제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이번 주제는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가 여기서 한판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이겼느냐? 반시진핑파가 지금 이긴 걸로 어제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진핑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그래서 추미애가 15일 날 중국 간 거예요. 왜냐하면 15일 날 그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시진핑이랑 그동안 이렇게 말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시진핑이가 이제 날아가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은 대체 그 다음은 누가 실권을 잡냐? 실권은 누가 잡고 또 그 사람은 앞으로 미국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거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길 기대하는 거냐? 그걸 막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거 안 봐도 그거는 뭐 비디오예요, 비디오. 그래서 이번에 반시진핑파가 시진핑을 어떻게 제거하냐면요. 그게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에. 리커창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나이도 젊었을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서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원래 시진핑이 퇴진하면 리커창이 그 주석 자리를 물려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 시진핑이 리커창을 총리에서 제거했어요. 잘라버리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가택연금이지. 가택연금.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시진핑이가. 그랬는데 23년도 재작년이죠. 10월 달에 저 리커창이가 상해에 있는 동교 호텔이라는 그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68세 죽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때 죽자마자 가족들이 부검을 요구했는데 부검을 안 하고 강제로 화장해서 묻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리커창이 죽은 거는 사고가 아니고 타살이었다 라는 것을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23년도 저 사람이 10월에 죽었는데 7월 달에 리커창을 암살하기 위해서 6명으로 구성된 특수팀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특수팀이. 그게 23107 임무단 뭐 그런 거예요. 물으셔도 돼요. 하여튼 6명으로 된 그 그룹인데 이놈들이 리커창을 암살하기 위해서 무려 42번이나 그 모의 시험을 하면서 암살 모의 시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실행 계획을 짜서 42차례 연습을 하고 그러고 가서 각각 6명이 임무를 다 나눠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리커창이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그 맛있는 음료에다가 독극물을 탄 거예요. 이 독극물이 무색무취의 독극물인데 인민해방군에서 개발한 아주 특수한 약물인데 그거를 마시면은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몰래 음료수에 타놓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들이 그 물에 허우적대면서 이제 빠져 죽는 것도 다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죽은 다음에 건져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그 인근에 있는 한방병원으로 한방병원. 제대로 된 병원 있는데도 글로 안 가고 한방병원으로 옮겨놓고 나중에 그 심장 전문의들이 막 뛰어왔는데 그때는 이미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6명 중에 1명이 양심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 그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누가 리커창을 죽이라고 했겠냐 말이야. 그런 거예요. 왜? 이거 한 나라의 수상인데 이 수상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시진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 허락 없이는 이거 못 죽였을 건데 결국 지금 그게 다 전모가 드러나서 이게 증거가 있는데 이 시진핑이를 제거해야 되는데 반시진핑파에서는 이 제거하려면요 그냥 시진핑이가 경제 말아먹었으니까 제거합시다 이렇게는 안 돼요. 더 확실한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시진핑파에서는 이 리커창을 암살한 거를 지금 건수로 딱 잡고 이제 너 물러나라. 안 물러나면 이거 다 공개한다. 그래서 결국 시진핑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자세한 정황을 다 밝히고 그렇게 안 해요. 공산당은 아주 모양새 좋게 시진핑이 물러나게 하고 권력 그 승계를 딱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전자발찌 채우고 막 수갑 채워서 막 의자에 묶어서 끌고 나오다가 막 떨어뜨려 가지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요. 공산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품격이 있어요. 품격. 정치 지도자들을 대할 때. 여하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있냐면은 그다음 보세요. 죽은 리커창이 살아있는 시진핑을 잡는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부터 이제 북다회의 결과가 막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진핑파의 패배고 거기서 왕량이라는 사람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인데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량이 시진핑을 향해서 그 다음 거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10월에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이거를 줄여서 사중전회라 그래요. 이게 원래 8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10월로 연기된 거예요. 왜 연기됐냐면 지금 그 그러니까 중앙감찰단이라는 게 지금 발동에 걸려가지고 10월까지 간부들 감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사중전회를 연기해서 여는데 그때 그 결과를 공개하고 감찰단들이 이제 주로 시진핑파 핵심 간부들을 이제 때려잡는 증거들을 확보해서 공개해갖고 이제 다 숙청해버리는 그런 순서로 가는데 10월에 있을 사중전회에서 정치국가 상무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재선출해야 된다. 이
정치국가 상무위원회 구성은 전체가 지금은 시진핑 말 잘 듣는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싹 바꾸겠다. 그 다음에 당과 국가의 최고 지도부의 임기는 총 10년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원래 종신으로 자기가 독재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10년으로 딱 제한했어요. 지금 현재 시진핑 임기가 27년까지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중전회 때 예상은 27년까지 그냥 허수아비로 국가 주석 자리는 지킬 수 있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실권은 누가 갖는다? 총리. 새로 임명되는 총리와 상무위원과 정치국 간부들이 실권을 갖고 이제 정책을 세워나간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반시진핑파가 승리해서 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예? 과연 그들은 중국 경제 다 망했는데 이거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백약이 무효해요. 백약이.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건데 이 현재의 이 공산당이 은행과 기업을 지들 마음대로 다 주무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장 경제 제도라는 게 작동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저거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간단해요. 시진핑이 하든지 반시진핑파가 하든지 미국의 입장은 똑같아요. 중국 두들겨 패는데 언제까지 두들겨 팬다? 두 발로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두들겨 팬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 위협이 되지 못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손을 본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 이제 저게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좋다고 박수 쳤는데 중국보다 더 빨리 망할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더 빨리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모양새가.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관세가 원래 25%였는데 지난번 뭐 협상팀이 가서 15%로 낮춰놨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부터 15%가 되는지를 협상에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오쩌둥 나카무라 쪼다 같은 것들이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놓고 와야 되는데 그냥 15% 하기로 했다. 언제부터 모른다예요. 모른다. 지금까지 계속 25%입니다. 언제까지 25%냐? 이제 8월 25일에 이재명이가 미국 가서 트럼프랑 만나죠. 아마 그때 이제 뭐 날짜가 정해지든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5%건 25%건 결국 이 자동차 문제는요. 뭐 현대건 기아건 뭐건 간에 결국 공장이 다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 자동차라는 건요 부품이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수만 개요. 그래서 이 자동차라는 거는요 부품이 많은데 현대 기아 차의 부품을 현대 기아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요?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을 납품받아서 조립은 어디서 한다? 현대 기아차 공장에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립 공장이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부품 회사들은. 같이 따라가야 돼요. 안 망하려면. 원래 지금은 이 부품을 미국에 있는 기아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알라바마에. 우리나라의 부품 회사에서 그거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FTA 협정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얼마? 제로. 그러니까 관세 제로로 보내주니까 관세 제로로 받아서 조립하는 거야, 거기서.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부품 회사들도 미국으로 수출하면요, 이거 다 관세 내야 돼요. 그러면 그 가격에 받아서 조립하면 자동차 가격 올라가니까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품 회사도 다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라는 게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걔네들만 가면 되겠네가 아니고 관련해 있는 모든 부품 회사들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장들 다 미국으로 가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돼요? 예, 다 집에서 그냥 놓으셔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기아 현대차 한 대 사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냐면 미국에서 만든 거 이제 수입해 들어오면 사셔야 돼요. 왜? 다 가고 없어요 이제. 다 가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그 물건이 부품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노란봉투법이 8월 21일 이제 다음 주인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노란봉투 그러니까 이게 뭐야? 봉투가 왜 또 노란색이야? 이게 법안이 대체 뭐냐? 이거 어렵지 않아요. 노란봉투법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법이냐면 야 노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는 뭐라고? 노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법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자동차로 말하자면 부품업체 있죠. 부품업체, 하청업체.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현대기아 상대로 해서 이 파업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은 결국 한국에서는 자동차 회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냥 다 미국 가라는 법이야, 이건. 근데 참 묘하죠. 이런 법을 왜 만드는지. 안 그래도 지금 뭐 회사가 다 떠나게 생겼는데 아예 그냥 등을 확 떠밀어서 여기는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이상한 법을 만든 거예요. 자, 이제 내일부터 한국산 철강 관세 50% 부과됩니다. 근데 철광에만 붙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도 붙어요. 그래갖고 그저께 이제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그 407개 품목이 발표됐어요. 이 407개는 몽땅 다 관세 50%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이게 다 50% 관세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자주 갔었는데 미국의 그 가전제품 가게 가면요. 그 냉장고 쫙 있고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고 뭐 이런 것 있는데 제일 좋은 물건이 뭔지 알아요? 인기 좋은 게? 삼성 LG예요. 삼성하고 LG 냉장고 진짜 좋다고.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삼성 LG만 미국 거 별로 안 좋다고 더 비싸요. 그래서 삼성 LG가 그래도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자기 집에 그거 탁 갖다 놓고 자랑해요. 야 이번에 세탁기 바꿨는데 삼성 거 바꿨다. 이쪽 난 LG 거 샀는데 그래서 성능이 어느 게 더 좋냐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그랬다네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나라 이 가전제품이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 좋은지 여러분 모르세요. 뭐 에어컨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몽땅 다 뭐 들어간다? 철, 알루미늄. 그럼 뭐다? 50%. 팔리겠어요? 안 팔립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러니까 민주노총은요. 그냥 앞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냥 없어져요 이제. 회사가 다 이제 망하고 이제 다 실직자들 되니까 민주 실직자 뭐 그런 거 하든지 이제 그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백수가 몇 명이라 그래요? 120만 명이라 그래요. 청년 백수. 근데 이제 중장년 백수들이 나타날 거예요. 얼마나 나타날까요? 120만 명 곱하기 2 혹은 3이에요 이제. 이제 이재명이 8월 25일에 미국 가서 또 소고기하고 쌀까지 무관세로 이제 수입하게 되고 그러면요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이제 아주.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이런 문제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예? 왜 하필이면 지금같이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필이면 이럴 때 이재명 같이 반미 친중 대통령을 뽑아 놓은 거예요. 예? 미치겠다고요, 이게 지금. 타이밍이. 나라 거덜 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둘째는 전 세계가 중국과 교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면은 트럼프 딱 만나서 몇 마디만 하면 돼요. 미국 적자 좀 났는데 우리가 미국 물건 뭐 에너지고 뭐 천연가스고 이런 거 우리가 좀 많이 수입해서 적자 폭을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앞으로 중국하고 교역 안 하겠습니다. 뭐 믿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한국은 뭐야? 관세 제로. 그렇게 되면 무관세 한국은. 예? 근데 하필이면 이때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러니까 관세 이제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국민 총생산에서 수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커요. 38% 35% 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수출이 안 되고 기업은 다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GDP 내려가는 건 당연하고요. 환율을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 그다음에 이 달러가 한국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와야 되는 달러들이 못 들어온다. 요즘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도 한국으로 안 가져온단 말이에요. 왜? 외국에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로 안 바꾸고 외국 은행에 유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 그러면 또 IMF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요즘에 북한의 김여정이가 7월 28일에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담화문. 뭐라 그랬냐면은 보세요. 조선반도의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그래서 국가 대 국가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가 된 한국 정객들 이래 가지고 흡수통일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란 말이 뭐냐면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국가 대 국가로 그렇게 인정하자. 즉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 달라. 흡수 통일은 안 되고 우리가 너희 흡수해 줄게 그 얘기야. 우리가 너희 흡수해 줄게. 그래서 이 북한이 요즘 계속해서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고 자꾸 이렇게 추팔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또 이런 말 했어요. 그 다음 거. 네.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그죠? 그러면서 저 밑에 보면은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 연습의 연속적 강행.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너희 우리랑 남북 대화하고 싶어? 이재명?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돼, 내가. 첫 번째, 한미동맹 끝장내야 되고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 이거 하지 마. 이거 두 개 안 하면 남북 대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나 봅시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그랬죠. 이게 뭔 말이야?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죠? 우리가 흡수되는 거는 말 안 하면서 우리가 너희는 흡수 안 할 거다. 그죠? 그러면서 일체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 적대행위가 뭐겠어요? 대규모 군사훈련.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요게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야. 앞으로 이제 또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한미동맹 파기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도 텔레비 안 보고 여러분도 텔레비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텔레비 하도 안 보다가 한번 잠깐 봤는데 텔레비에 뭐가 나오냐면 북한 드라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시간에. 뭐라고 나냐면 요즘에 북한에서 이 방송에 나오는 북한 드라마가 아주 재밌는 게 많대요. 왜 그러냐면은 남녀 간의 사랑,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도 막 나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밀고 땡기는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게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야, 북한 이상한 나라 아니야.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젊은 애들 다 연애하고 시집 가면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도 좀 있고 그런 우리랑 똑같은 그런 나라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있대. 만화 영화를 이렇게 막 보여주더라고, 텔레비에서. 근데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봐도 재밌게 보겠는걸? 그런 생각이 막 들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왜 텔레비에서 보세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지금. 그 TV에서 나온 거. 그래서 뭔 얘기냐면 북한이 이렇게 뿔난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북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사랑도 하고, 그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시어머니, 며느리, 또 만화 영화도 보는 나라야, 애들.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우리도 좀 남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북한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놈들이 지금 아예 마음을 먹었구나. 북한을 정상 국가로 지금 인정하는 쪽으로 지금 이 국민들은 슬슬 이제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그게 가스라이팅. 딴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온 국민들 상대로 지금. 가스라이팅에서 지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8일에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헌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그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이 뭐냐면 제가 짧게 설명하면 미국과 관세 협상할 때 전시 작전권 회수하겠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쳤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뭐라 했냐면은 여하튼 그 전시작전권 넘겨주는 거는 미국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없으면 못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입을 싹 씻고 전시작전권 이거는 협상의 카드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은 그럼 우리 헌법 개정할게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래서 헌법 개정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 미국이랑 줄다리기 할 때 이 카드를 쓰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굴 향해서 한 말이냐? 미국 향해서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리 막 괴롭히고 관세 때리고 막 이럴 거야. 그럼 우리 헌법 개정할 건데? 이런 거예요. 헌법 개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 나왔지만 대한민국 헌법 3조입니다. 3조. 뭐예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이거 바꾸. 만약에 이제 3조를 바꾸고 우리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그러면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지금 이 헌법 요 조항 때문에 연방제로 못 가요. 그래서 연방제로 가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을 이놈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이가 투 코리아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투 코리아?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23년도 10월에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으로 보지 말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대한민국이란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23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너희를 정상국가로 인정했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도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헌법 3조 받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 뭐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들 김정은이가 통일을 포기하고 이제 평화의 길이 열렸다 뭐 이러면서 별 얘기 다 나왔는데요. 그때 저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한 말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뭐라 그랬냐? 그 다음 거 보세요. 뭐라 했냐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야 된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이게 평화의 길입니까? 전쟁 포기한 거야? 김정은이가? 투코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두 개의 카드를 여전히 쥐고 있는 거야. 하나는 뭐야?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야. 전쟁 안 하고 나만 먹는 길. 두 번째는 전쟁하고 먹는 길. 두 개를 딱 카드 쥐고 어느 쪽으로 갈까 지금 계속 가늠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이가 이 카드를 뽑을까 저 카드를 뽑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예요?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반미, 노골적으로 반미를 표방하고 완전히 북한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북한. 그래서 전시작전권 돌려달라고 막 고집대 부리다가 안 주고 또 그 주둔 비용,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억 달러 내라고 하면은 우리 못 준다 그러고서는 차라리 미군 나가라. 정부가. 미군 철수하라고 막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막가파식으로 나가는 거죠. 한미동맹 깨고 한중 군사동맹 맺고 그죠?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이제 본색 드러내고 막가파로 막 달려나가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에서 연방제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길을 활짝 열어놓고 평양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김정은이랑 만나서 둘이서 손잡고 사진 찍으면서 연방제 통일에 우리 합의한다. 연방국가 선언하고 연방 헌법 발표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한의 군대와 북한의 군대가 같은 나라 군대가 돼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북한이 주적이냐니까 아니라 다르잖아요. 왜 그래? 같은 나라 군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남한 군대와 북한 군대가. 그래서 한미 동맹 깨지고 한중 동맹 해가지고 남북한이 같은 팀이 되고 중국이랑 이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랑 한 팀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맞춰져 있으면 전쟁 안 나요. 동북아시아가 왜 전쟁이 안 나냐면 힘의 균형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못 나요.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쪽에서 시작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안 난 거야. 근데 이제 남북한이 한 팀 돼서 중국까지 한 팀 돼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경제적으로 이거 너무 힘든 상황이 이제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스물스물 이제 약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지지율이 뭐 50%네 몇 프로네 하지만 다 소용없어요. 이제 공장들 다 미국 가버리고 여기다 실업자 되고 나면요 지지율이 막 20, 10, 막 떨어진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는요, 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재명을 끌어내리지 않아도 1번 찍은 분들이, 일찍이들이 이재명이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는 게 그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좀 우리가 경제가 좀 망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 없이는 안 되는데, 근데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게 오히려 이 이재명 찍은 분들이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 내 오른손은 손목을 그냥 잘라버리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나와! 그래서 다 몰려가서, 그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랑 농민들이 트랙터 몰고 올라와서 이재명이 나오라고, 너 물러나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한번 하여튼 대판 붙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재명이가 끌려 내려오는 꼴을 한번 우리가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기회는 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그 기도, 과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땀을 흘리고 그 추위 속에서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목소리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토요일에, 그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광화문에서 1000만 국민대 또 한번 세차게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이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 이 마오쩌둥 나카무라 조사 같은 이 친중 세력들이 하여튼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 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